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베트남에서 우리가 이 한국 기업들이나 한국 분들이 베트남과 비즈니스 한다고 할 때 베트남에 대해서 조금 '아 이런 부분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좀 있구나.'에 대한 내용들을 한 10 가지 뭐 현지인들이 느끼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주제로 이제 "현지에서 오래 일해 보면 체감하는 뭐 거래 방식이다."라고 했는데 한번 편하게 그냥 베트남과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 알아주시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한번 내용을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시작하시죠. 베트남에서 말은 되는데 일은 안 되지? 실패 이유는 제품이 아니라 거래가 굴러가는 방식을 몰라서라고 이제 적어 놓고 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이런 경우 많은 것 같아요. 분명 오케이라고 했는데 실행이 감감무소식이다. 실무자랑 이 얘기는 잘했는데 갑자기 뭐 이제 내부적으로 대표가 반대한다고 했다. 그리고 보면 계약까지 돼 있는데 끝에 인제 뭐 이슈가 터져 가지고 모든 게 중단된다고 한다. 뭐 이런 부분들을 이 프로님 겪어 보셨나요 좀? 한번 있긴 있었어. 한번 예전에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지금 베트남에 있는 그 거대 프랜차이즈 골든게이트라는 회사랑 뭐 음. 비즈니스 얘기했었다가 사실 실무자들끼리 얘기가 잘 됐었거든요. 갑자기 대표가 반대한다. 어디 뭐 중국산 어디 뭔가 들고 오더라.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바람에 좀 무산된 게 있었고,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일정 부분 비즈니스가 진행됐을 때 얘기인 건데, 아마 첫 번째 거는 되게 많이 겪어 보셨을 것 같아요. 뭔가 될 것처럼 얘기해 놓고는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든지, 이런 거 좀 사실은 베트남에서 좀 많이 겪는 일이긴 하죠.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어. 그냥 그 네. 한국에서 베트남과 비즈니스 하는 경우를 옆에서 돕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셋 다 굉장히 뭐 종종 느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됐을 때는 이걸 다 느껴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옆에서 거래하는 과정을 계속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뭐 이거 셋 다 굉장히 빈번한 경우인 것 같아요. 오늘 내용도 하여튼 뭐 제가 뽑은 내용도 있고 AI가 설명해 준 내용도 있지만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하고 어떻게 좀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네. 시작 해서 한번 해 우리가 보시죠. 베트남과의 그 비즈니스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거 한 10 가지 정도를 준비했는데 이 첫 번째가 이제 관계와 신용의 영역, 두 번째가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영역, 세 번째가 운영과 통제에 대한 영역입니다. 이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베트남 비즈니스 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첫 번째가 "소개가 신용이고 담보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베트남뿐만 아니라 뭐 어디나 마찬가지일 아니요.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가 어떤 뭔가 그 기업을 미팅한다고 했을 때 그냥 뜬금없이 콜드콜, 콜드 이메일 보내고 찾아가는 거 혹은 뭐 연락해서 가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뭐 내가 예를 들면은 뭐 "우리 박항서 소개로 왔다." 뭐 "커참 회장 소개로 왔다." 뭐 이런 소개가 있다라고 하면 비즈니스가 훨씬 더 잘 먹힌다라는 거죠. 뭐 당연한 얘기인가요 이건?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사실 이게 뭐 베트남에 대한 뭐 특정할 건 아니고, 예. 제가 듣기로는 이게 진짜 심한 게 미국이라 그러더라고. 서구권은 레퍼런스 있지 않습니까? "누구 소개로 왔다." 네. 이게 사실은 예를 들어 미국에서도 뭐 예를 들면 취업을 본다, 면접을 본다, 예를 들면은 뭔가 비즈니스를 진행을 한다. 사실 이게 관시 얘기하는 게 사실은 뭐 맨날 뭐 네. 한국이나 중국, 일본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베트남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게 제가 네. 들어보니까 진짜 심한데 미국이라 그러더라고. 미국에서도 비즈니스를 하는데 뭐 믿을 만한 좀 이게 명망 있는 누군가가 소개를 시켜 줬다라고 하면은 뭐 대부분 미팅 자리는 다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예를 들면은 이게 좀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건 제가 네. 말씀드린 게 뭐냐면 뭐 베트남만 이런 게 아니고 이건 사실 뭐 네. 전 세계 공통이 아닌가. 예를 들면은 뭐 네. 한국 기준으로도 뭐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 추천서 주는데 미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거. 그럼 뭐 그거 안 쓰고 뭐 용돈 제주 있을 사람들 없는 건데. 아이 그래서 그럼요. 이거는 예. 뭐 특별히 베트남에서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 좀 그런 건 있죠. 예를 들면은 좀 뭐지 그 막히는 거를 풀 때는 좀 음. 아는 사람 좀 도움을 받으면은 좀 잘 되는 경우가 있긴 하죠, 사실은 그거는. 네. 뭐 계속 얘기 한번 해 보시죠, 그래서. 예. 뭐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일반적인 내용인 것 같지만 중요한 건 또 맞는 내용이라서 우리가 베트남 어디 비집고 들어갈 때 뭐 당연히 뭐 내 기업이 파워가 있고 뭔가 이 명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이렉트로 찔러도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현지에 있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라는 건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면은 뭐 꼭 그 대단한 누군가의 소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뭐 직원 누구의 소개 혹은 현지에 있는 유명한 어떤 기업 누군가의 소개 뭐 이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당연한 사실인 것 같아서 넘어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K는 동의가 아니라 일단 들었다는 의미일 수 있다. 사실 뭐 이것도 뭐 베트남만 그러겠어요. 모든 나라가 다 망국이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한데 이제 베트남에서도 미팅하면은 뭐 "자, vâng." 뭐 "오케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인제 뭐 일본이 그러나 미국은 좀 다르나 모르겠지만 앞에서 그 말한 게 100% 다 그대로 흘러가지는 않는다라는 거를 꼭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분들이 좀 더 이게 성질이 급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좀 이슈가 많이 있죠, 사실은. "야 너희들 오케이라고 음. 했는데 왜 더 추가제냐 안 해, 추가제냐 안 해." 좀 푸시하는 분이 있긴 한데 근데 이것도 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도 그런가? 한국 오케이라고 하면 오케이인가 근데 한국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 이거는 좀 뭐 좋은 방법인 것 같은 게 이제 예를 들면 베트남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거나 할 때는 사실 이건 좀 좋은 팁인 것 같긴 해요. 뭐 이거 음. 언제까지 해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라는 걸 가이드 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음. 뭐랄까 같이 일을 하는데 좀 좋은 도움이 되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간단히 예를 들면은 음. 이게 한국 사람 스탠다드로 생각을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네. 무언가를 진행을 해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에 대한 만족스러운 피드백이 안 오는 경우가 많긴 해요, 베트남은. 그렇기 때문에 뭐 음. 같이 비즈니스를 진행한다거나 업무 지시를 내릴 때는 조금 구체적으로 좀 이게 가이드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하다라는 거죠. 아까 밑에 말한 것처럼 네. 질문을 바꾸세요 하는 게 이제 요런 게 좀 키포인트 같긴 한데 아무래도 뭐 베트남도 약간 뭡니까? 약간 동아시아 문화권과 아시아 쪽 문화권이 있다 보니까 약간 그 거절의 형태를 오케이라든지 알았다, 알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요건 좀 걸러들일 필요가 있다. 뭐 정리 한번 하시죠, 그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국 기업하고 베트남 기업하고 연결시키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니까 사실 요즘 비대면으로 연결을 많이 해서 화상으로 상담을 많이 하게 한단 말이에요. 화상으로 상담을 하거나 어쨌건 상담을 했을 때 우리가 그 상담을 도와줬던 통역이나 혹은 우리 직원이 도와주면 직원한테 항상 물어보는 게 "미팅 분위기가 그래서 좋았냐 나빴냐?" 뭐 "계약 가능성이 있냐 음. 없냐?"를 물어보는데 사실 저는 미팅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냥 물어만 보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그렇죠. 사람들이 미팅 분위기에 대해서 뭐 지금은 어느 정도 기준으로 답을 주지만 처음 한 사람들은 이 미팅 분위기가 그냥 그 좋았다라는 측면으로 갈 때가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거야. 뭐 물어보면은 뭐 일단은 그냥 좋대. 예. 그리고 뭐 거래도 일단은 할 것처럼 얘기하는 경향이 많다. 근데 그런 미팅들에 내가 종종 들어가 보거나 혹은 내가 다시 줌으로 플레이백을 해 가지고 어떤 반응이었는지를 보면은 이건 사실 그리 긍정적인 반응은 아닌데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느낄 때가 많다라는 게 있는 게 사실 뭐 그런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습니다. 뭐 미팅에선 당연히 좋게 나오겠지. 근데 그게 항상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진 않는다라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그 기업이 그렇죠. 한국 기업은 베트남 기업에 대한 존재와 이 역량과 규모를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바이어가 뭐 좋은 제품인 것 같고 한번 뭐 고려를 해 보겠다라고 하는 말이 긍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내가 위에서 저기 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볼 때 여기는 수입해 본 이력도 별로 없고 특히 이 제품에 대한 취급 가능성이 많지는 않은데 관심만 가지고 얘기한다는 게 큰 의미는 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게 이제 고런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베트남에서 오케이라고 한다고 오케이는 아니다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그 어쨌거나 우리 실무자와의 미팅 자체는 그렇게 큰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게 인제 그 내용입니다. 저희가 또 얘기한 대로 제 경험에서는 이제 뭐 화상 회의 같은 거를 주선을 하거나 그 바이어를 초청해 가지고 상담회 하는 것들을 진행을 해 보면은 이 사람들은 항상 그 뭐라고 해야 돼? 남이 와 주는 걸 원하고 화상으로 그냥 누구랑 미팅을 하는 걸 원하는데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미팅에 가셔야 된다." 가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미팅을 우리가 직접 그 기업으로 찾아가면은 이 결정권자와 미팅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거든요. 왜냐면 아무래도 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갈 때 이런 확률이 높아지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미팅할 때는 뭐 이게 베트남 같은 경우에 우리가 중소기업들이 미팅하는 거는 대부분 또 현지에 있는 작은 영세한 기업들이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뭐 수입도 못하고 그런 기업들이 아니지만 그런 기업들이랑 미팅할 때는 뭐 우리가 뭐 골든 게이트나 아니면 뭐 이런 큰 기업들이랑 미팅할 때 책임자랑 미팅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작은 기업과 미팅할 때는 이 사람의 이 포지션이 어떤지 혹은 또 결정권이 가지고 있는 분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고 상담을 진행하시는 게 좋다라는 게 세 번째입니다. 요건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긴 해요. 특히 인제 베트남 사람들이 쪼금 안 좋은 의미로 좀 그런 게 많잖아요. 책임지기 싫어하는 것들 좀 있거든요, 사실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깐 뭐 이게 뭐 이게 좀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게 좀 안 좋은 경향이 뭐냐면 예전에 인제 그런 좀 베트남이 좀 먹고 살기 힘들 때 이런 그러니까 뭔가 그
책임 소재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거나 개인의 신상에 좀 피해를 본다는 이런 점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좀 책임을 안 지는 식으로 좀 얘기를 많이 한다거든 하거든요, 사실 일을 하다 보면. "내 책임이 아니다. 내 책임이 아니다." 그게 바꿔 말하면 뭐냐면은 결국 그 실무자들이 아무리 지지고 볶고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한국도 그렇지만 한국보다 더 심한 게 뭐냐면 인제 그 결국 도장 찍는 사람이 노라고 하면 이 사람도 노는 거예요. 설득을 별로 안 하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럼요. 아 뭐 책임지기 싫어한다는 표현일 수도 있고 어떻게 뭐 좋게 말하면은 이제 뭐 그 뭔가 그 상위권 결정사를 따라 가지고 한다는 걸 수도 있는데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실제로 좀 겪는 일이라서 베트남에서 비즈니스 하실 때는 좀 자주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이거. 네 번째로 넘어가 보면은요. 뭐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베트남 사람들의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문제가 될 만한 사항들을 잘 빨리 오픈하지 않는다. 사실 이거는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문제가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 뭐 감추거나 하는 걸 좀 많이 보지도 못한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그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 그러니까 뭔가 그 뭐 예를 들면 1 부터 100 까지 쭉 잘 가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막혀 있는데 막혀 있는 부분들을 베트남 직원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공유를 하지 않는다. 이게 막혀 가지고 문제가 터질 것 같을 때 혹은 터지고 나서야 말하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베트남 사람 특징을 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도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그 뭐 "진행하시다가 문제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그 말 자체에서 베트남에서 뭔가 생기는 문제점을 바르게 피드백을 주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얘기할 때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뭐 통관 과정이든 인허가 과정이든 아니면 뭐 제품의 현지 무슨 과정이든지 비즈니스 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조금 그 빨리 얘기하도록 하는 장을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이제 네 번째였던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또 피드백 같은 게 있나요? 이것도 좀 있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뭐 꼭 그렇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사실 베트남 사람이 일하다 보면 좀 이런 건 있어요. 약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책임 소재 문제 때문인지 뭔가 좀 이게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 좀 묵히는 경향도 좀 있다. 예. 그 뭐 그런 얘기 많잖아요. 저도 뭐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모르겠는데 이제 업무적으로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예를 들면은 "야 이거 진작 얘기하지 왜 지금 얘기해서 문제를 크게 키워."라는 얘기가 사실은 종종 있었고 이거는 네. 뭐 아직도 베트남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많은 공감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계약서와 관련 내용입니다. 계 그 뭐라고 해야 돼? 끝이 아니라 "관계를 시작하는 문서에 가깝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뭔가 그 계약서를 맺었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끝난 게 아니라 그 내부적에 있는 뭔가 이런 사세한 것들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거기 내에 있는 것들이 이제 뭐 우리의 모든 거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담보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의해 달라."라는 내용으로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는 이 계약을 직접 주체로서 경험해 본 적은 많지 않아서 근데 뭐 이런 그 기업들과 베트남 기업과 한국 기업 간의 계약을 그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그런 경우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계약서에는 기본적인 내용은 다 들어 있거든. 뭐 얼마의 물건을 얼마의 그 비용으로 언제까지 선적하겠다라는 게 문제가 이제 적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없이 흘러가. 근데 이 리스크가 생겼거나 아니면 뭐 클레임이 생기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 계약서가 가지고 있는 힘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구체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서 베트남과 계약을 체결할 때 실제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해서 그냥 그 좋은 측면만 적는 게 아니라 조금 리스크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고민을 하고 뭐 적는 게 좋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사고 터진들 법적으로 보상받는 거는 사실 베트남보다는 쉽지는 않고요. 제가 생각하는 네. 계약서는 뭐냐면 그냥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거 한국 기업들끼리도 쉽지 않거든요, 사실 이거. 얘네 음.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한국 사람들끼리 계약서를 쓰고 뭔가 진행을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그 베트남에서 뭔가 사건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선후 관계라든지 이런 뭐 역학 관계를 조작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끼리 사실은 계약서 쓰고 일을 하지만 또 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베트남 사람들은 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계약서가 가진 의미가 뭐냐면 인제 그 베트남 파트너들이 얼마나 이거를 진지하게 보고 있냐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약간 뭐 조건 같은 거라고 보거든요. 음. 예를 들면은 이런 조항을 넣더라도 예를 들면 "니들이 일을 할래?" 예를 들면 진짜로 일을 하고 싶으면 얘들이 한다. 아니면은 이거는 우리가 빼줘. 이건 우리 조건에 맞지 않다." 사실 그 계약서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자기 상황에 맞게 분석을 했다는 얘기는 이쪽 카운터파트가 진지하게 비즈니스에 대해서 검토를 생각한다는 거기 때문에
약간 그런 의미로는 조금 그 상대방의 진정성을 파악하는 방법으로서는 계약서는 효용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봤을 네. 때 근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문마크가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 여섯 번째는 그 같은 행정 법규라고 하더라도 지역마다 담당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뭐 이거는 뭐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뭐 우리가 어떤 지역의 그 담당자를 알아 가지고 이렇게 뭔가 원활하게 흘러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담당할 수 있는 그 지방 관청이나 이런 책임자가 바뀌고 지방이 바뀌면으로 인해서 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선 지금 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래에 인제 뭐 호치민 통관과 하노이가 다르다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저는 겪어보지 못했지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물건이 호치민 포트로 들어오면 잘 들어오는데 하노이로는 안 들어오니까 이걸 뭐 호치민으로 빼달라 뭐 이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이런 관련된 경험이 있다거나 사례를 보신 적이 있나요? 이거는 많죠. 예를 들면은 최근에 이슈됐던 것 중 하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남부로 들어오는 것 같은 경우는 화장품 이런 것들이 통관을 네. 엄청 좀 빡세게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중국 통해서 들어온 건 트러킹을 통해 오는 거 많다 보니까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이 예를 들면은 조금 유하게 넘어가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최근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호치민 세관 쪽에서 화장품 관련 제품들 통관 안 된 제품들 같은 경우를 잡아 가지고 이슈된 게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아까 당신이 말한 것처럼 똑같은 항구로 들어오더라도 저는 주위에서 많이 듣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뭐 무슨 관련 설비를 수입을 하는데 이제 네. 이거를 어떻게 설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국부에서는 "이거를 수입할 수 없다. 관세를 더 내라."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그거를 인제 진짜로 이제 그게 뭐냐면 사실 돈 달라는 얘기인데 예를 네. 들면은 뭐 좀 글로벌 스탠다드의 기업 같은 경우는 그걸 엄격하게 그런 쪽으로 이제 컴플라이언스가 엄격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장비 빼서 다시 호치민으로 넣어." 이런 경우 많이 봤어요 사실. 그렇게 음. 트러킹이나 그 뭐냐 배편 다시 띄우는 거 우리가 다 부담할 테니 어쨌거나 세관한테는 지기 싫다라는 해 가지고 이제 뭐 그 호치민 항구로 들어와서 네. 넣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거 네. 같은 경우는 그 저희도 방송에서 많이 다뤘던 약간 베트남이 좀 그레이한 영역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같은 세관에서 그 분석을 하더라도 하노이 세관, 호치민 세관 예를 들면은 뭐 노이바이 세관 뭐 세관별로 해서 쪼금씩 이렇게 뭐랄까 해석 기준이 다른 게 많기 때문에 요런 거는 좀 네. 이슈가 많다라는 거. 예. 그래서 아마 네. 제품을 수입하고 하신다고 하실 때도 보통 이게 전체적인 베트남의 그런 세무 관련법이라든지 세관 관련법을 보시는 건 첫 번째지만 두 번째로는 이제 실제로 그 관련 세관과 일을 해본 사람들과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이거는 부분은 뭐 우리가 현지에서 사업을 직접 하지 않는 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말 그대로 어디가 수입이 잘 되고 어디가 물론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 현지에 있는 그런 경험 있는 분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여섯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뭐 일곱 번째는 "일정은 계획이 아니라 희망 사항이 되기 쉽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뭔가 그 특히 뭐 선적 일정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냥 베스트 플랜으로 놓고 뭐 일반적으로 뭐 '배 띄우면 15 일이면 간다.'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특히 베트남에서 지금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걸릴 수가 있는 게 이 땳이라는 게 굉장히 물류도 막히고 뭔가 일정도 지연되고 사람들이 일도 안 하고 하는 그런 시즌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 특히 지금 이 시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베트남과 거래할 때는 이 땳 시즌을 최대한 피하는 게 무조건 좋거나 아니면 그 이전 혹은 땳 이후 뭐 이 기간들을 잘 버퍼를 잡아야 된다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특히 백 시즌 같은 경우는 세관 통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 정도는 약간 정상적으로 안 들어온다 보셔야 되는 거고요. 사실 앞뒤로 쉬는 것까지 생각하고 네. 하면. 그런 거 생각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베트남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몇 개 시즌 있죠. 노 연휴, 떼 네. 연휴 그 특정 연휴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 아까 세관 통관 같은 경우는 이슈가 많기 때문에 또 미리미리 준비하셔야지 이제 플랜이 좀 어긋나는 거를 막을 수 있다라는 거고. 예. 희한하나? 근데 이거 뭐 이렇게 약속 잘하 시간 약속 잘 어기고 하는 분 같아. 네. 네 뭐 이거는 뭐 그냥 저희가 그 베트남에서 비즈니스 할 때 한국도 마찬가지인 내용일 것 같은데 이런 팁으로 많이 말씀드리는 게 "잘로라는 메신저를 꼭 깔아라." 한국으로 치면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니까 "이것들을 꼭 깔아라."라고 말씀드리고 이메일로 보내고 끝내지 말고 이메일로 보내고 카톡으로 남기듯이 "잘로를 꼭 남겨라."라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서 뭐 당연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비즈니스 할 때 빠르게 소통하시려고 한다면은 이메일로 도장 찍고 "잘로로는 이메일 보냈으니까 빨리 확인해 달라." 하고 "신속한 소통들은 잘로로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9번 이제 넘어왔는데 그 "가격 협상보다 인보이스 조건 확인이 먼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있는 기업과 국제 관계에서 사업할 때는 뭐 당연히 포함되어야 될 내용이 세금과 관련된 또 관세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 현지에서는 좀 많이 중요할 부분인 것 같은데, 인보이스 발행이 되냐 안 되냐, 이거 뭐 한국으로 치면 이제 세금 계산서 발행되냐 안 되냐, 비용 처리되냐 안 되냐라는 부분인 건데요. 생각보다 베트남 현지에는 이 비용 처리를 안 해 주는데, "우리 못한다."라고 하는 데가 은근히 많다. 그래서 요게 인제 비즈니스 할 때 핵심적으로 좀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인제 아홉 번째로 이걸 한번 넣어 봤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베트남이 과도기이기 때문에 인제 이런 거는 정부 쪽에서 단속을 하려고는 하지만 사실 뭐 지난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이렇게 현물 정산을 통해 가지고 인보이스 발행 못 해 주겠다라는 사실 업체들이 많긴 했었거든요, 예전에는. 음. 요런 거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아마 근데 방송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 외국에 수출한다거나 수입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게 다 어차피 따라오는 조건이기 때문에 뭐 크게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마 이게 네. 좀 필요한 게 어떤 거냐면 인제 뭐 식당들 예를 음. 들면은 뭐 베트남 식당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뭡니까 그 식재료들 사고 하고 팔 때 그런 거 약간 뭐 인보이스 반영 안 되는 데 있을 거고 하실 것 같은데 뭐 지금 뭐 글로벌 단위로 생각했을 때는 뭐 그렇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긴 하네요. 이런 거. 예. 네. 그리고 열 번째가 그 뭐 "사람에 의존하는 성과는 반드시 흔들린다." 이렇게 돼 있는데, 베트남도 어쨌거나 이것도 글로벌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람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 어떤 대표를 알아 가지고, 베트남 현지인 대표를 알아 가지고 같이 일을 하는데, 그 대표랑 일하는 것보다 중요할 수 있는 거는 그 실제로 그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자의 힘, 또 담당자의 리스크, 이런 것들을 또 고려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그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서, 이거는 또 뭐 국제 관계에서 뭐 엄청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뭐 이렇게 맞아요. 총 이거 베 이건 베트남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사실 이거. 이거 주로 이제 베트남에서 사업 실패하시는 분들이 음. 이런 거 많거든. 자기 지인이 누구 알아 가지고 같이 동업했다. 예를 들면은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저도 얼마 전에 그 같이 좀 지인 중 한 명이랑 좀 커피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너무 베트남 사람한테 좀 일을 많이 맡겨 가지고 좀 뭔가 비즈니스 생각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저는 예. 개인적으로 그걸 되게 많이 말렸거든요. 왜냐면은 어쨌건 간에 특히 파트너십이 베트남 사람이랑 파트너십을 맺어 인제 비즈니스를 진행할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저희 그 한국 사람이 그런 법이라든지 세무 관련해서 전문가라 하더라도 현지인 영향 예.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 장벽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걸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일들을 베트남 파트너라든지 베트남 직원한테 위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잘못되면 사실은 뒤통수 맞을 경우가 크다는 거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좀 음.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과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아까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 사람과의 비즈니스를 떠나 가지고라도 한국 사람들끼리 이것 때문에 통수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내 친구가 뭐 박항서 씨 밑에서 코치하는 사람인데 뭐 무슨 축구용품 이런 거 하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베트남 엄청 많이 들어봤잖아요, 아. 사실 이런 거.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네. 내가 뭐 어디 뭐 그 자기가 예를 들면 뭐 그 총리 친구고 뭐 총리 누구 안다 베트남에 아는데 "너희 그 사업하려면 같이 들고 와." 하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그 특정 인맥에 기대어 가지고 베트남에서 사업하시는 사업이라든지 사업 기획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상당히 네. 리스크가 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많이 두드리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건. 네, 그렇게 해서 지금 10 가지에 대해서 한번 쭉 음. 살펴봤고요. 핵심적으로 베트남에 성공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원칙, 그 동의하는 말이 아니라 다음 행동으로 확인해 달라. 우리가 뭔가 할 때 그냥 거기서 "예, 예." 하고 끝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럼 견적서 언제 줄 거냐? 그래서 그러면 스페시피케이션 언제 줄 거냐? 그래서 샘플을 언제 내가 보낼 건데 그거 확인하고 의견을 달라." 뭐 이런 식으로 넥스트 스텝을 꼭 만들어서 확인해 달라는 게 첫 번째 원칙이었고요. 두 번째, 계약서보다 운영 장치가 리스크를 줄인다. 그냥 계약서 하나 딱 만들었다가 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그 조금 더 상세한 계약서보다 좀 깊게 들어가 있는 그런 상호 간에 공유하고 있는 뭔가가 있어야지 리스크가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였고요. 하기 모든 뭐 관계나 우리가 사업에 있어서 모든 것들은 그냥 이런 그 관시와 관계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지났고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된다. 뭐 사람에 의존할 수도 없고, 뭔가 그 법과 규제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공통적으로 뭔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할 때 우리가 베트남의 비즈니스 성공할 수 있다라고 지금 세 가지로 요약을 해 봤는데, 오늘 뭐 얘기한 것들 중에서 우리 베트남의 비즈니스 할 때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좀 빠져 있거나 한 부분들이 좀 있나요? 뭐 '이야기를 꼭 하면 좋겠다.'
그냥 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조심하라. 이게 그래도 너무 많아요. 사실 베트남이나 특히 동남아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검증된 안 된 인맥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그 인맥을 통해 가지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투자를 받기 위해서 투자를 해달라 아니면은 뭐 이게 자기 믿고 사업을 해보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좀 잘 거르셨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뭐 사실은 보면 됐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요즘에도 이제는 그 좀 이제 뭐 그 외국 기업을 다닌다거나 이제 외국에서 공부한 친구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도 약간 좀 뭐랄까요 그 좀 수준이 많이 올라오긴 했죠 예전보다는. 근데 음. 한번 그렇게 기대치를 낮추면 되지 않나? 저는 제 그래서 그거 너무 이렇게 한국 사람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좀 복잡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 네. 부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뭔가 마음의 여유가 비즈니스 할 때 좀 중요하지 않냐라는 게 일단 제 생각입니다. 저는. 네, 좋습니다. 이렇게 그 베트남과 비즈니스 할 때 알아야 할 10가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어쨌거나 현지 상황을 좀 더 이해하기 노력하시고 너무 사람 믿고 하지 말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시면서 잘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걸로 오늘 첫 번째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